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출근길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4도까지 내려가고 내륙 곳곳이 영하권에 들면서 초겨울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의혹과 이재명 대표 수사 같은 뜨거운 현안들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정점에 치달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9.19 군사 합의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9.19 합의의 존치냐 폐지냐를 놓고 남북이 수싸움 중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맏형인 진부터 입대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AP통신과 미국 NBC 뉴스 등 전 세계 외신들이 BTS의 입대 결정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10월 중순인데도 초겨울 날씨가 찾아와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지금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이곳 청계천의 현재 온도는 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침 같은 시간보다 5도 넘게 내려간 건데요.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날씨는 현재 기온보다 더 춥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정도 떨어져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하권의 초겨울 날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약 5도 떨어진 13도에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어 풍랑특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특히 동해안은 방파제를 넘을 정도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동해안은 구름 많은 곳이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까지 추운 아침이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민주당 환노 의원들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검찰 고발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에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령에 충성한다거나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발언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여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던 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야당은 일사불란하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밀어붙였습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고발의 건을 추가해 주실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당이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이런 전해철 위원장이 투표를 결정하자 항의 표시로 위원장의 책상을 내려친 뒤 다수 개를 가지고 그냥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여당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야당 위원 10명만 남아 반대 없이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소신 답변을 고발하는 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 신영복 교수가 북한의 지령과 돈을 받아 결성된 통역당에서 활동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월간 말지와 인터뷰에서 신용복은 전향선을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감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퇴장당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해외여행을 함께했던 대장동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한 게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첫 공판 기일인 만큼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정치 탄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하지만 일정이 급조된 탓인지 의원들이 든 정치 탄압 피켓엔 맞춤법이 틀려 체면을 구겼습니다. 앞서 아침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신을 거론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입니다.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 해명까지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제기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정치 탄압, 정치 수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한 주장입니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수사는 지난 2018년 고발이 접수됐지만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고 성남지청이 재수사를 미루다 지난 1월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의 항명성 사표 이후에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국감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던 발언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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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어제 있었던 국회 환노위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고발건은 이건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습니까?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생각을 물어서 답변한 것이고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라는 말 자체는 간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간첩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의원 위원장도 사과를 했어요. 계속 그거 가지고.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 같은 게 무섭다 이게. 왜 다수결 이거 만듭니까 이게? 왜 그러면 안 되시죠? 이민아 강사 감사할 걸 감사해야지. 언제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를 오겠어? 언제? 어떻게 개발된 게 아니고 모르겠어? 어떻게 개발된 거? 지금 아무나 합니까? 김문수 위원장의 지난 국감 발언 이후로 정치권에서 이제 때 아닌 김일성주의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이 고발이라는 상당히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이 고발하는 건 이제 고발하는 건데 이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은 적절한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허위 사실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걸 가지고 국회의원 개인에서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모욕으로 느꼈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차가 있으니까. 근데 역시 모욕도 개인이 어떻게 느꼈냐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국회 모욕죄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를 모욕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를.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통해서 국회를 모욕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개인을 뭐 모욕했다든가 국회의원의 개인에게 모욕적인 발언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르더라도 이걸 그래서 국회를 모욕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그 국회에서 뭔가 자기들이 문제가 벌어지면 사법부에 호소하고 법에 호소하는 문제, 이런 여러 차례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것도 결코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이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와서 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 환경노동위원회고 또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정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과연 이분이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관련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검증하면 모르겠는데 왜 자꾸 그분에게 뭐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지, 또 한참 지난 얘기를 이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이제 의견 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존중이 돼야죠. 예. 그렇지만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기관입니다. 법인격이고. 그러면은 그 기관 내지는 법인격이 갖춰야 될 자격,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해야 되는 어떤 소명이나 그 임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중심에 놓고 본다면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그 위원장직에 비춰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국회가 뭡니까? 국회라는 것은 국회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출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을 갖다가 그 피감기관이 뭐 당신은 뭐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도 않고요. 뭐 개인으로서 그런 표현을 했다면 얼마든지 저는 뭐 그 권력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견이 뭐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 타협을 이끌어내고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분이 그 자기의 생각이,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그 굳이 고집하는 모습, 이것이 그 자리에 맞는 모습인가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국회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것은 뭐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중간 발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 당장 손을 떼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할 때 얼마나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예, 이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자,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내세워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모든 사안을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뭐 농담 삼아 얘기하면 농담이도 아니지만 내로남불,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네가 하면 정치 탄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감사원에서 하는 게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된 게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아서 알겠지만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야말로 뭐 월북인지 표류인지 이것도 아직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100% 진실이라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상규명을 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 시에
그 서해 공무원 피살된 그 이대준 씨 아들이 편지를 보냈더니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상규명에 철저히 협조하겠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정보들을 다 대통령 기록관을 넘겨버리고 지금 조사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위는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분명히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어록을 빌리면 이거는 대통령 지위를 떠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감사원이 이 문제를 하고 혹시라도 또 나중에 수사를 한다면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피살 사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 시간을 밝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이렇게 공격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새 시간을 밝혀야 될 시기가 오면 밝혀야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금도를 좀 넘어선 모습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감사원의 어떤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은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원이 지금 하는 행태는 형식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제2의 검찰이 됐냐 아니면 검찰의 어떤 수사 지원기관이 됐냐 뭐 감사의 내용을 중간중간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이렇게 흘려가지고 언론을 끌고 가고 그다음에 뭐 중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할 때도 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걸 끌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형식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감사원이 앞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중립성이라는 어떤 신뢰를 담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밝혀져야 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할 부분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좀 바꿔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자, 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이제 국가 영역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 자, 이게 제 기억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그 적폐청산을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 일과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또다시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예. 뭐 그런 얘기는 넘어가고 10월 유신 쿠데타다 그런 건 동의하기 어렵죠. 많은 분들이 그런 헌정을 파괴한 것과 현재 제대로 국민들에게서 뽑힌 그런 정부가 수사를 하는 것과 어떻게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에 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시고 그리고 또 여당도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수사는 수사인 거죠. 수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의 모든 역량이 다 거기에 기울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사는 극히 일부분인 거죠. 국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글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수사 전반을 얘기한 것인지
오늘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만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체를 얘기한 것 같은데 나머지 뭐 팩트 체크만 해보면 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 나머지는 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게 없죠. 이전부터 수사가 시작됐었는데 하지 않았던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기소가 됐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데 백현동 부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박근혜 정부 뭐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토부에서 보낸 그 공문을 보면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할 일이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공문을 보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재판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산주 논란 관련해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그때 주식을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상당히 엄청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 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 이 방산주 논란에 대해서 대선 패배 이후에 지지자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자, 이런 발언은 이제 전재수 의원이 같은 당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저런 비판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상당수의 뭐 중도층이나 또 아니면 전략적 사고로 하고 있는 당원층에서는 실망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 다음 선거에도 나올 것이라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은 사실상의 후보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은 아직도 사실상의 후보의 지위를 가진 거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이 어떤 주식을 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테마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위치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그 생각을 해보고 어떤 행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사실상의 다음 후보가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분이 할 적절한 어떤 것이었냐. 그 부분은 뭐 마찬가지로 좀 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전재수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오늘 이제 이 대표의 이제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이제 좀 선을 긋는 것 아니냐. 저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약간의 이제 선을 긋는 세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글쎄 어쨌든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저런 행보는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체 왜 그 시기에 그런 주식을 샀을까라는 건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어쨌든 전재수 의원이 누굽니까? 이재명 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완곡한 표현이고 더 많은 것을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내에도 지금도 뭐 선긋기가 시작된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근데 한 번 표현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표 할 일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 성남시 SK 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복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 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다음 포털입니다. 메일 서비스를 누르면 여전히 접속이 안 돼 이메일 송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카카오의 13개 주요 서비스 중에 다음과 카카오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등 일부 서비스는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외부 파트너 회사랑 메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재발송 요청을 하고 계셔서 상당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인 톡 채널로 주문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20개 정도 예약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아예 상담 자체를 진행을 못해서 매출이 발생 안 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내놨지만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계획은 아직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를 이번 주 중 시작할 예정이며 보상 대상 및 보상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 접수센터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개인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만 입증 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 대다수인 4,7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의 최장기간 장애로 소상공인들이 곳곳에서 입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점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카카오가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이버 안보 TF 구성에 나섰습니다. 국회도 이번 사고와 관련된 기업의 대표들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돼. 130개 넘는 계열사의 4,700만 명의 사용자로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87%에 달하는 카카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피해가 커진 원인을 공룡기업이 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라고 인식하고 사실상 국가 개입을 선언한 겁니다. 공정위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제재하는 규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톡 설치 파일을 위장한 해킹 파일이 발견됐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혜진 네이버 GIO, 최태원 SK 회장 등을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등 플랫폼 서비스는 국민 편익이 직결되는 만큼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카카오 먹통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나흘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굉장히 많은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예. 저도 카카오톡 안 돼서 제 핸드폰만 문제가 있나 해서 껐다 켜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일단 지금 다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문자,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카카오 기반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멜론이나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것들은 복구가 되는데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톡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것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주문이 안 들어오고 또 이게 주문을 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먹통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손해를 본 분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직 복구가 좀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 파일 보관 서비스인 톡서랍이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음 메일 등은 아직 복구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지 못해서 피해가 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카카오 측에서는 좀 규격화돼 있고 좀 정형화된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사이트 뭐 멜론 같은 경우는 뭐 3일 이용권을 추가로 지급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이제 개별로 있는 손해들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주문을 받지 못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분도 있고 또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호출 같은 게 안 됐던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모바일 플랫폼 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운송 수단을 타고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갖다 놓고 그게 안 돼서 또 뭐 요금이 50만 원 나왔다는 분들도 있고 피해가 굉장히 제각각인데 이런 개별적인 피해들은 사실 본인들이 입증을 해서 이제 카카오 측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카카오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해줄지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개별로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어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카카오 측에다 이제 무료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줄 뭐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 뭐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이 직접 이제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은 무료죠. 이 카카오톡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문을 했는데 제대로 그때 당시 대응을 못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뭐 경조사 같은 게 있었는데 연락을 돌리지 못해서 사람이 오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도 다 손해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대체 메신저도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 때문에 생긴 손해인지를 입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입증한다면 이론적으로 카카오 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입증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카오 측에서 전향적으로 무료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 혹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내부적인 계획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피해 보상 문제도 있는데 주식에 투자했다가 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은 이제 이번 이 토요일 날 사태로 인해서 월요일장에 떨어질 거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었는데 물론 그것을 이유로 많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조금 또 이제 개인 매수세가 붙어서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주주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논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로지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입증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카카오 토요일 날 이런 대량 먹통 사태가 발생을 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이곳저곳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피해가 온전히 보상 혹은 배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찌 보면 이 주가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카카오의 독점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사실 뭐 국가가 뭐 이런 상황에 좀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도 사실 뭐 국가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사기업에 뭐 그거를 좀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니냐 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카카오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한두 시간에 보통 복구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아직도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다 보니 이게 한번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좀 인지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결국 지금 소위 말해서 카카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건 기업 경영 자유의 침해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런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국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기업의 자유 침해 측면이 있어서 번번이 무산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시설로 지정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독과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나라에서 나오는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대응책은 좀 추상적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면 이게 기업의 자유의 침해를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는 소지가 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어쨌건 이번 사태를 보고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이 카카오 메신저에 대해서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큰 국가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번에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카카오 서비스 가입자만 4,700만이라고 하는데 정부 행정 서비스도 그렇다 보니까 카톡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국가 안보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문제가 터지면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안보실까지도 행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정도로 이게 단순히 국민들이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떠나서 국가 안보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뭐 해킹이 됐을 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국가와 카카오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들을 찾아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해한 공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1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중장비 기계 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대표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지지를 보냈는데요. 주요 외신들도 군대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관련 소식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멤버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30세로 맏형인 멤버 진은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당분간 솔로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쯤 완전체로 그룹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외신들도 발빠르게 방탄소년단 입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수년간 계속된 BTS 병역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도했고 미 MBC 방송은 한국은 BTS 병역 면제 여부를 두고 여론이 분열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손흥민과 조성민을 언급하며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 특기자들이 병역 특례를 받지만 BTS는 특례를 기다리지 않고 입대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월 BTS 활동 일시 중단 발표 후 하이브 주가가 40%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BTS가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을 2년간 미룰 수 있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크림대교 폭발 이후 러시아의 보복성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임신부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이우 시내 한복판에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찰들이 떨어지는 드론을 향해 총을 쏴보지만 경찰차 근처에서 폭발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아침 키이우 중심가를 향한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 4차례 공격이 이어졌으며 여러 채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There was an air raid siren just about 10 minutes ago. As soon as that's over, people just come out from the metro or the shelters and they just carry on with what they're doing. It's all you can do, really.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1명은 임신부 등 젊은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 국경지대인 러시아 남부 예이스크 시내에선 수호이 34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위해 이륙하던 도중 한 개 엔진에서 불이 나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9층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아파트 1층부터 5개 층 2,000제곱미터 17개 이상 가구가 불에 탔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한미가 열흘 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야외 기동훈련, 호국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만 4차례에 걸쳐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북한 김정은은 나흘 만에 유소년 엘리트 교육기관을 다시 찾아 투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흘간 실시되는 한미합동 호국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육군의 주력 무기인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공군의 F-15K, F-16 전투기와 해군의 구축함까지 총동원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이에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주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새 포탄 560발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였던 북한은 중국 당대회에 맞춰 북중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 고위급 자녀 교육기관인 만경대학원을 다시 찾아 사격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옥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혁명 투지를 말이나 노래가 아니라 투기의 투쟁 신조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당대회 기간에도 한미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자위권을 명분으로 삼아서 미사일 발사 정도의 가능성은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위반입니다.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무력 도발에 일각에서는 9.19 군사 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19 군사합의 파기냐 존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위반해왔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위반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면 폐기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에 그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선 그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그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해서 이런 뭐 남북 간의 맺은 합의를 먼저 깨게 되는 일은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9.19 합의 파기가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이제 뭐 하고 있는 짓이 14일 하루에만 이제 560발의 이제 포를 쐈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9.19 합의가 정확히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명백한 파기인데요. 예. 그 9.19 군사 합의 내용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지피 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20에서 40km 구역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네. 설정한다든지 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서에 이제 동서에 이제 NLL이 있는데요. 예. NLL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정 구역에서는 포사격 훈련 등을 안 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완충 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번에 이제 동서에서 북한이 포사격을 한 구역은 그 완충 구역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우리 측 포사격에 대응을 한 것이다. 우리가 오히려 어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빌미로 삼은 그 포사격 훈련은 이제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 사격을 포함해서 한미군이 이제 포병 사격을 한 건데요. 이제 남북 그 군사 합의에서는 이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5km 이내 지역에서는 포병 훈련이나 연대급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가 훈련을 한 지역은 5km 이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제 괜한 우리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편 것이죠. 예. 자, 만약에 그 합의 내용을 좀 보면 만약에 한쪽이 위반하면 그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는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군사합의의 이제 정신은 사실은 한반도에서 이제 긴장을 완화한다.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 군사합의 내용에 이제 미사일 사격이라든지 이런 걸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많은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ICBM을 포함해서 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얘기는 안 했죠. 군사합의 정신을 위배했다 이런 표현을 써온 건데 이번 같이 이제 포사격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제 위반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이제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이제 파기를 선언하느냐 이제 그 관련해서 서로 고도의 그 심리전 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일부러 9.19 군사 합의 파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번에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닌데 우리의 일상적인 훈련을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아주 센 대응을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더 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뭐 9.19 군사 합의를 일부러 파기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아까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반은 맞다. 하지만 파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파기를 선언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 하셨고요. 다른 아까 이제 이종섭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뭐 말씀도 하셨지만 뭐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얘기하셨지 우리가 파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의 그러한 노림수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 이제 신중한 대응을 하겠다. 이게 현재까지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보다 훨씬 높은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파기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고강도 도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강도 도발이라고 하면은 뭐 핵실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도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전략 도발과 일종의 이제 전술, 국지 도발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전략 도발은 말씀하신 이제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ICBM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국지 도발은 우리가 이제 2010년도에 좀 안타까운 그 두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안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초고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도 보면 북한이 상당히 나름 이제 계산해서 도발한 것이 포격을 560발이나 했지만 NLL 북쪽 지역에 했어요. 그러니까 NLL 이남으로 사격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말씀하신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NLL 이남으로의 이제 포격 물론 육지가 아닌 해상의 포격이라든지 아니면
DMZ 내에서 GP 총격이라든지 예. 뭐 이런 도발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북한이 NLL 이북이라 예. 하더라도 완충 지역 내에서 포사격을 했기 때문에 위반한 것은 맞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측에서도 좀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뭐 NLL 이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포사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이 우리가 이제 NLL 이남으로 포격을 하면 예. 똑같이 우리도 NLL 이북 해상에 이제 포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토에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NLL 이북이라도 해상에 포격을 하면 우리도 NLL 이남 수역으로 대응 포격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런 대응을 우리가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이 그러한 단계적인 의도를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단계적인 도발을 하는 것을 보여줘서 대응은 자제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 지금 같은 대응을 한다면 또 비판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에는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전망하시나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도발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그 파기선언 유도에서 이제 고강도로 도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예. 또 한 측면은 사실 9.19 군사합의가 북한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고마운 존재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합의가 이제 감시 정찰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감시 정찰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특히 무인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뛰어난데 이게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능력이 네. 제한되니까 이제 고마운 거죠. 그래서 북한이 대놓고 먼저 파기 선언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사실 그동안 있었던 이제 9.19 합의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예. 이제 지켜오지 않았었겠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남북한 관계에 좀 선순환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뭐 GP 철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감시 정찰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단점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적어도 북한이 뭐 NLL 이남 해역으로 포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GPS DMZ에서의 고강도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어느 정도 견제한,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억제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이제 9.19 합의는 깨지지 않고 좀 유지하는 것이 좋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예.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예. 냉정하되 이제 단호한 대응을 이제 할 필요는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지금 정부가 하는 그 스탠스가 사실은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하나 이 연평도 포격 도발 때의 교훈을 한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네. 그때 이제 2010년 11월 23일에 이제 포격이 있었는데 그해 8월쯤에 뭔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이제 NLL 이남 수역으로 해상으로 이제 포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무른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게 우리가 좀 더 세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오판을 해서 또 오판을 해서 이제 과도하게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다는 이제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정하되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연평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평도 포격 당시에 우리가 이제 원점 타격을 그때 K9으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에 있었던 560발에 대한 뭐 대응은 뭐 없었지만 네. 앞으로 또 확실한 대응이 있으면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원점 타격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오는 거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병영도나 예. 연평도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단호한 원점 타격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많이 지적됐던 것이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공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응징이 좀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는 공습을 포함해서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은 기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주요 백화점 상품권이 시세가가 많이 떨어져 평소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 같지만 마냥 반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품권 시세 하락이 경기 침체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명동의 백화점 앞. 상품권 거래소에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2주 정도 같아요. 확실하게 나빠진 게. 거의 사용처가 한정된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현금보다 2~3% 할인된 가격에 거래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선물 받은 상품권을 파는 매도자도 많고 이것을 사서 값비싼 명품을 사는데 보태는 이른바 상테크족도 많습니다. 4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상품권으로 산다면 12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백화점 쇼핑이 부담스러워지자 상품권 소비도 줄었습니다.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이 줄자 3% 초반이던 할인율은 최근 4%에 육박합니다. 큰 금액의 물품을 구매를 할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고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구매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그런 지출 자체가 줄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증시가 하락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돼 상품권 수요가 감소한 겁니다.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가 상승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상품권 가치 하락과 같은 경기 침체 경고음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가을이 성큼 달아나는 느낌입니다.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남 구례군 다랑이 논에 벼가 익어 황금 물결이 넘실댑니다. 쌀수확이 한창인데요. 황금 들녘에선 농부의 손길이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창덕궁 창의정에서도 벼베기 행사가 한창입니다. 외국인 참가자들이 직접 벼베기를 하고 활짝 미소 짓습니다. 매년 가을거지가 끝나면 초가지붕 이영얹기가 시작되는데요. 가을 햇살을 받은 볏짚들이 보송보송한 느낌입니다. 순천 나간읍성에서 인부들이 차곡차곡 새 볏짚을 초가지붕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영얹기는 초가지붕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죠. 선조들의 대표적인 월동 준비 중 하나로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현재 서울 기온 5.6도, 대관령은 영하 1.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만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만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때일은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